이어서 유종찬 강목회장께서 시작에 앞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주 모처럼 주말이고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줘서 대단히 고맙고, 또 특히 오늘 제가 존경하는 염재호 선생님을 우리가 강사로 모신 것을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 독립영웅아카데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체를 독립영웅으로 지칭한 것에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남이 생각할 때 우리를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는 너무 우리 스스로 과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려면 지도적 엘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새 모든 게 평균주의입니다. 평균주의야. 다 엘리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이렇게 좋았던 명문 학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 평준화다 이러죠. 이 평준화 문화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요 상당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근은 예를 보세요. 노벨상 평화상은 그 노벨상 아니에요. 과학상 과학상, 심지어 경제학상, 문학상. 말하자면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받들어주는 이런 상이 우리나라에는 차례가 안 오는 이유가 뭐냐? 다 고만고만한 사람만 길러내지 특출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을 길러내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뛰어난 사람이 여기서 안 나와. 나는 이건 우리의 손실이라고 봅니다. 손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이 무슨 뛰어난 이렇게 인재를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지금 후보들 되는 공천 과정을 잘 보셔서 알겠지만 뛰어난 사람보다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앵커들이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앵커들이라는 게 뭐예요? 남이 써준 원고를 읽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 자체가 자기가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을 어떻게든 이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써준, PD가 써준 원고를 잘 딜리버리 하는 사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모든 우리의 현재 있는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된다.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 후손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1948년 백범 김구 선생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협상 자체는 실패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경계장에 가서 백범 선생님 그 다음에 외롭게 계시는 거 실패했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하자면 위로차 같더라 갔어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 말이 북한에 가보니까 군비는 많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경제가 특별히 발전됐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민 생활이 그렇게 풍요롭지는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내가 인상적인 것을 하나 보고 왔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혁명 유자녀 학교를 만들었다. 그 유자녀들이 대개 부모들이 독립운동 하느라고 가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자녀들은 대개 무식하고 일정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니까 다 불러다가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감명받았는데 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그런 학교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혁명유자녀 학교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왔어요. 그 다녀와서 이제 우리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데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이상을 발견했다 이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을 갔더니 누가 총장이 나와서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총장이 누구냐? 아주 유명한 성시백의 아들이다. 네, 여기 와서 여기 많은 사람 포섭하고 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6.25 직전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어제도 검사에게 붙잡혀서 사형당한 사람. 또 어디 갔더니 웬 여성이 나와서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쟤는 이현상의 딸입니다. 이현상은 누굽니까? 지산에서 빨치산 투쟁했던 제일 대장 이현상은. 그러니까 일종의 혁명유자녀 학교에서 길러낸 인사들이 말하자면 사회 곳곳에서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낙후가 돼서 비난한 고난의 행군을 하더라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저런 그 구조적 이렇게 장점이 있어서 그렇구나 느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하다. 너무 소홀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저는 저 변호사들이 국회의원 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변호사도 이제는 변호사가 자기 필드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뭘 전공하는 변호사, 뭘 전공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싸우는 나라면 군 출신이 좀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은 지금 저 네타냐후가 그 육군 중령입니다. 특수부대 대대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보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군인을 경시해 버려요. 혁명유자녀는 없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할 판입니다. 뭐냐? 과거에 비례대표에 한 자리씩 줘서 김을동 의원, 연주경 의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거는 뭐야? 일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화초처럼 하나씩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니까 내가 사는데 대한민국이 항상 위기다 하는 이유는 뭐냐? 국가 운영 자체가 이렇게 단단한 어떤 체계 속에서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냥 기분대로 한단 말이죠. 어저께 어떤 의원 보좌관이 왔는데 제가 그 사람 이번에 공천에 잘 안 돼서 어렵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른 거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은 살아가겠지만 그 밑에 있는 자기 보좌관, 수석 보좌관을 비롯해서 식구가 얼마냐? 9명이래, 9명.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하나가 지금 다음에 당선이 안 되면 그 9명이 다 뿔뿔이 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지금 뛰어다니면서 그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데 저를 보고 좀 도와달라고 좀 그런. 그러니까 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 구조, 국가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21대 국회 이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국회입니다. 뭘 하나 보고 아느냐? 여러분께서 아시죠? 타다, 택시 그 제도 하나 소화를 못해가지고 지금 전통적인 그 택시업자들이 와서 데모한다고 타다 제도를 없애버려요. 이런 무능한 국회가
또 탄생될 것 같아. 지금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 아 이건 전망이 흐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카데미에서 지도자를 양성해 가지고 우리 사회 곳곳에 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잘 되는 사회가 돼야 엘리트들이 잘 되는 사회가 돼야 매스도 잘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아인슈타인이 한 사람이지 아인슈타인이 10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컴퓨터를 무슨 만들어낸 영국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예? 그냥 천재들을 전부 죽이는 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요? R&D 예산을 지금 감액했느냐? 그래갖고 카이스트 갔더니 대통령한테 항의하잖아요. 아니 그 R&D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냥 평균적으로 다 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를 주는 거야. 연구를 해야죠. 연구,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이걸 그냥 다 나눠주니까 이런 예산은 하지 말아라. 모아서 아주 중요한 앞으로 국가의 중추가 되는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해라 하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왜 안 나눠주느냐고 데모 일으키는 거예요. 연구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염절 총장이 항상 지금 주장하는 것이 좀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가는 그 길목에서 자꾸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외로우실 거예요. 외로우실 거예요. 이런 거 이해 못하면 외로울 거예요. 아이고 다 잘 살자고 다 나눠 쓰자고 그러는 건데 뭘 그렇게 저거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 이상에 못 가는 이유가 우리가 특별한 우리 기술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특수한 기술을 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분야가 없어요. 우린 그냥 팔로워가 잘 되는 얘기. 남의 거를 잘 따라가고 남의 거를 잘 흉내를 내고 남의 것을 그냥 잘 빌려 쓰는 여기에는 아주 출중한 재주가 있지만 우리 것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 사회 구조 전체를 평균주의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고 나는 그래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은 평균주의로는 안 된다. 그래서 프랑스에 에나라고 있습니다. 에나라는 게 뭐냐? 에콜 노르만 딸이 미니스트라스용이라고 하는데 행정학교인데 거기서 배출한 인사가 역대 대통령을 다 했어요. 샤방 델마스 지금 마크롱도 거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자기 모교가 나온 엔화를 없애겠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사회에서. 근데 프랑스도 이제 아마 많은 사람이 평균주의로 가자 이제 이런 것에서 자꾸 이렇게 평균주의로 가는데 평균주의로 가면 이제 평균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한 일종의 지도적인 것이 올라가면서 다 끌어올라가야지 그게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는 거지. 저는 평균주의가 결국은 프랑스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평균주의에 대해서 왜 너는 좀 더 먹냐? 너도 우리하고 똑같이 해라. 이거 하고 명문학교 나와서 지금 우리 심지어 외국어 고등학교도 안 되잖아요. 왜 너희만 따로 외국어만 전공하느냐? 다 똑같이 하자. 다 똑같이. 다 똑같이 하는 건 이상은 좋지만 다 같이 발전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아카데미를 만드는 이유는 우선 우리 독립운동 후손이라도 우리가 국가의 지도적 왜냐하면 우리 선열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앞장섰기 때문에 앞장섰지 않았어요? 피를 흘릴 줄 알면서도 앞장을 섰거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열들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올 줄 알면서도 앞장선 그분들의 정신을 따르자는 뜻에서 독립영웅 아카데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균주의에서 선택받았다 밖에 가서 얘기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 선택받은 사람이 이제는 앞장서서 끌고 가야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사람 여기 이제 소규모지만 이걸 발전시켜서 제가 아주 훌륭한 이 한국식 엔화를 만들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히 오늘 염전 선생님 같이 앞장서신 분들의 말씀을 귀하게 좀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염재호 태제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인공지능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공지능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거쳐 제19대 고려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개척하는 지성 2018년, 또 2012년 따뜻한 기술, 일본 과학기술개발의 네트워크와 현황과 전망, 또 딜레마 이론 등 말할 수 없는 많은 또 저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염재호 총장님께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찬 회장님 오늘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 들었고요. 사실 1919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945년 이야기하지만 1919년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시고, 올해가 그런 면에서 이제 한 105년 정도 된 시기인데, 요즘 이제 뭐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겠습니다. 뭐 고려 거란 전쟁 막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발해나 뭐 거란이나 다들 없어진 나라들인데,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렇게 유지해 왔고, 105년 전에 사실은 일제에 완전히 우리가 그 강점기에서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뭐 일본은 뭐 그런 얘기도, 저는 이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다가 1981년이었는데 그때 일본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일본을 미국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 스탠퍼드 대학에서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어떤 관계를 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가를 알고 싶어갖고 정책 이런 걸 연구를 하고 통산성 연구를 하기 위해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2년 만에 이제 4년 일본어를 마치고 일본의 히토스바시 대학에 가서 통산성 연구를 하고 다시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일본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뭐 동경을 사실은 이 경성 우리 서울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9개 제국대학 중에서 경성제대를 만들고 이제 창씨 개명까지 하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1919년에 3.1운동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민족의 정기를 계속 갖고 있다가 45년에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이 된 다음에 45년 해방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정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게 없는데, 제가 이제 통계 조사를 해보면은 지난 60년 사이에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이 한 6배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경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한 400배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세계 1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제 지금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민주화나 또는 평등주의나 이런 게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거라서 할 수 없이 그쪽을 많이 채우다 보니까 지금은 방향성을 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새로
뭐 고대 총장까지 한 사람이 조그만 대학을 하냐는데 21세기형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고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것 같으니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21세기는 전혀 다른 인류 문명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 19세기 말에 유생들이 근대화를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일제강점기를 맞게 된 것처럼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읽지 못해갖고 유생들이 뭐 하도 머리가 지저분해서 단발령 좀 하자 그랬더니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해갖고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내 목을 잘라라고 저항을 했고요. 일본은 1868년에 명치유신 일으켜서 우리한테는 역적이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가 된 다음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내각의 절반을 20개월 동안 샌프란시스코하고 유럽을 순방하게 해서 완전히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무력을 키워왔던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50년 이상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된 것도 20세기 초반에 뭐 보성 전문이나 연희 전문이나 숭실 이런 학교들이 나오면서 이제 근대화 교육이 됐고 그때까지는 그것도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해서 그냥 전문 교육이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만 하더라도 보성 전문은 법학하고 이재학부 이렇게 이제 법하고 이재라는 거 지금 말하면 이제 경영대 경제학 이건데 그런 거는 전문 학교지 이게 학문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였죠. 지금 뭐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변화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뭐 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저희가 가면서 인류 문명사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냥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10위 정도까지 돼 있는데 한번 이것을 만들어 볼 거냐 하는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뮤카의 시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뮤카의 시대 요즘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너무 빨리 변한다. 그러니까 volatility라는 것이 이제 volatility 빨리 변한다.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어제 오늘이 막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우리가 챗GPT 4.0이 나왔지만 그 전에 2022년 11월 달에 3.5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5개월 만에 4.0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 변호사 시험 치게 했더니 한 20%밖에 합격을 못했는데 5개월 만에 4.0 나와서 변호사 시험 치게 했더니 90% 효과를 보이고 빨리 변한다. 근데 그게 uncertain하다. 어디로 갈지 잘 불확실하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컴플렉스라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거가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인쇄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쇄술이 모든 인류 문명사를 다 바꿨는데 지금 디지털이 모든 것을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 쪽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심지어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아직 안 가본 거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컴플렉스하다.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시민권에 영향을 미친 거 이해가 안 되지만 인쇄술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고 앰비규티는 근데 모호하다. 굉장히 이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해서 지금도 AI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인간을 지배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아직은 잘 모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옛날에 19세기 말에 유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양반 체제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를 이미 들어왔는데도 우리의 DNA는 20세기의 DNA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까 국회의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건 우리나라만 그래 전 세계가 아직도 지역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DNA에서 온 거냐면 옛날에 봉건 영주 체제에서 호족이나 이런 사람들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올라와갖고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게 대표권을 주는 건데 지금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노년 세대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연금 문제를 개혁해야 돼. 그러면 누가 대표성이 있어야 되냐면 청년들의 대표성이 훨씬 더 높아져야지 미래를 계획하고 국가 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제가 조선일보가 100년 됐을 때 100년 포럼의 대표를 맡아서 젊은 분들 30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정치에 전혀 관심 없다고 합니다. CEO들이. 왜 그러냐. 여성 CEO가 한 번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60 먹은 사람들이 우리 일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미래는 자기네들의 문제인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출생 문제라든가 연금 개혁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하나요? 60, 70대 생각이 20세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데 근데 아직도 지역구로 국회의원들을 선발을 해서 지역구에 예산 조금 더 땄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21세기에는 분명히 저는 정치 시스템이 18세기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굉장한 세상이 변했던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이니까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까지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사회 시스템 디자인이 필요하다. 지금 권력의 종말 제가 재미있게 본 책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NS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저분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보가 다 확산될 수 있고 위키릭스처럼 누구나 다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국회의원들을 좀 더 SNS하고 뭐 트럼프도 SNS하고 해서 정보를 계속 흘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게 되면 권력에 대한 독점 현상이 이제 막 무너지게 되고 개인의 힘이 점점 커지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정치의 재구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이점이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 정도 되면 세상이 완전히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념 가치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이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뭐 저출생도 그런 거에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피붙일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뭐 이혼도 하고 다시 결혼도 하고 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변하는데 더 심하게 나가서는 지금은 옛날에 애완견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완은 놀이의 완구할 때 완자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서 노는 대상으로서의 개였는데 애완견이었는데 지금은 다 반려견이 됐습니다. 사람 인자에다 반반자를 써서 사람의 반쪽인데 그 개들이 이제 반려견, 반려묘,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치인들도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살아남지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슨 뭐 입양을 한다라는 얘기도 편하게 쓰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쓰던 것들을 이제는 다 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더 나아가서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성,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LGBT를 떠나서 12개 미국에서 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도 미국에 이렇게 갔더니 스탠포드 대학을 들렀더니 모든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즈비언이나 게이는 나는 아무 쪽에도 남성 여성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통합 화장실을 만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50만 불 이상 되는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남녀 공동 화장실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스탠퍼드 대학도 그렇고 예일 대학도 그렇고 이제는 부모로부터 받은 성은 바이올로지컬 섹스라고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결정된 성을 젠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젠더는 자기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스탠포드 대학은 모든 교수나 학생들이 이메일 쓸 때 자기 이름 밑에다가 she, her, her 또는 he, his, him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명한 펜스테이트라는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는 자식이 2명이 있는 아버지인데 보건부 차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나는 여성적인 게 더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쉬로 써달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에 쓸 때 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받은 거 소용없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100년마다 나타나는 굉장히 커다란 기술 문명의 변화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예를 들면 17세기 1770년경에 나타났던 산업혁명이 인간의 힘을 기계의 힘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학도 계속해서 발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오면 1911년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산업공학하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해서 조직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 일을 잘게 쪼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합치는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엄청나게 대량 생산이 20세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대량 소비로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공해 문제라든가 심각해졌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됐고요. 21세기로 들어오면서 1970년대부터 컴퓨터가 개인화가 PC로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컴퓨터나 디지털이 확산이 되면서 21세기는 디지털 사회로 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 아날로그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영하고 일로 다 쪼갤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보시면은 미래 인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레이 커스와일이 한 15년 전에 The Singularity is Near, 그러니까 특이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 번역 특이점이 온다라고 번역도 됐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스타트업도 하고 지금 싱글러리티 대학까지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이 꾸준히 저 초록색, 연두색처럼 발전해 오고 있는데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20세기 후반부터는 저 빨간색, 보라색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2045년 정도가 되면 우리 몸에 이런 휴대폰 같은 이런 인공지능과 같은 것이 50%가 내재화가 되면서 인간이 현재 인간하고 전혀 다른 인간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 2045년을 굉장히 이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매일같이 2045년 정도가 되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도 하루에 약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만 비타민제를 100개 정도 먹는다. 그래서 1년에 한 11억 정도의 그 비타민제 먹는 약을 쓴다는데 그때까지만 되면 영생할 수 있다. 장기 다 갈아 끼우고 살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 떠나서 지금도 저 사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갖고 나사하고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싱귤러리티 대학을 실리콘밸리에 세웠는데 거기서는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만 하는 그런 대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7만 년 전에 사라져버린 네안데르탈인하고 인류의 이제 전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안데르탈인하고 지금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지금 현재 인류하고 2045년의 인류의 차이가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이걸 동조하는 게 유발 하라리도 호모데우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챕터에 보면 데이터교라고 했는데 종교 자체가 바뀌어서 이제 모든 게 데이터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2050년경이 되면은 호모 사피언스가 아니라 데우스 신과 같은 존재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적인 면에서 바벨탑 쌓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빠른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가 장착이 된다는 거는 이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나온 게 2007년 뭐 이때부터 그러니까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생활에 10%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정도의 능력을 훨씬 더 높게 가진 AI까지 간 게 50%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수명도 바뀌었습니다. 2015년 타임즈에 보면은 그해 태어난 애가 몇 살까지 살까 했더니 142살. WHO에서 2017년 한 5년 전이죠.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하고 공동 조사를 해서 2030년에 세계 평균 수명 1위 국가가 어딘가라고 봤더니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살아도 90세까지는 산다 평균이. 가장 1위였는데 뭐 하도 제가 이제 농담으로는 얘기를 합니다만 TV 틀으면 거의 30%가 우리는 건강 얘기, 건강 보조식품 팔고 있고요. 맨날 건강 얘기하고 운동 많이 하고 또 의료 요즘 뭐 좀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료보험이 가장 잘 돼 있고 미국에서는 저희 그 선배 교수 한 분이 UCLA 교수인데 갑자기 좀 쓰러지게 돼갖고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했는데 한 청구서가 나한테 한 10만 불 정도가 1억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가 전혀 아닌 보험을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1900년에 그 뉴욕의 5번가 피프스 애버뉴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는데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그게 거의 대부분 마차가 달렸습니다. 퍼레이드. 딱 13년 만에 포드 자동차, 포드 T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되면서 전부 다 퍼레이드가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저 때에 1900년에 이제 자동차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마부들 직업은 어떻게 하지 자동차가 나오면 그랬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나오면서 운전기사 직업이 1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건 비가역적으로 문명은 발전하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우버 타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아까 제가 19세기 말에 유생들이 근대화 물결을 막았던 것처럼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을 막는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서 그 이전에는 요즘 이제 월라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워크하고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추자는 건데 옛날에는 라이프 자체가 워크였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 먹이고 옷도 만들어주고 다 집에서 모든 것을 하다가 이게 효율성이 회사에 가서 공장 가서 일을 해서 일을 쪼개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요것만 만들고 어떤 다른 거 만들고 우리가 모던 타임즈라는 찰리 채플린 무성 영화를 보게 되면 나사만 돌리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사만 돌리니까 밖에 나가서 나사 돌리는 거가 환상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일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품종은 소량 품종은 다양하진 않지만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엄청나게 많은 생산. 그래서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는데 MIT 교수들이 저부터 한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The Second Industrial Divide라는 책을 써서 이제 산업이 두 번째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품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소량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에르메스가 지금 이렇게 비싸게 요즘 명품이라고 얘기하면서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이 되는 이유는 품종을 작게 만들면서 이거를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 저기서 하는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컴퓨터 자수를 얘기합니다. 컴퓨터 자수. 옛날에는 수를 놓으려고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놓다가 이걸 이제 다양하게 해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는 패턴 하나만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를 놓은 걸 해왔는데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알아서 300가지, 500가지 패턴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게 되니까 조금씩 만들면서도 굉장히 서로 다른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넥타이 회사 중에 하나를 이렇게 봤더니 재미있는 게 그 안에 그렇게 써 있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차는 거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넥타이
매는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서 요즘 넥타이를 많이 안 매지만 한 뭐 인구가 지금 80억이라고 하면 남성이 한 절반이면 40억, 그 중에서 뭐 20억 해서 한 10억 명이 넥타이를 맨다라고 해도 100만 개 중에 하나라면 이게 한 수천 개 만들어도 100만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이거 굉장히 귀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넥타이 패턴도 이제 컴퓨터가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일러가 얘기하는 과학적 관리법 모든 것을 분석해야 돼. 그래서 그 모던 타임즈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그 옛날 얘기인데 거기에 모니터가 딱 떠서 사장님이 야 거기서 소변 다 봤으면 빨리 가서 일해.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서 명령을 내립니다. 시간을 예를 들면 어떻게까지 분석을 했냐면 시간 연구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탄광에서 삽질을 할 때 5번 삽질하고 한 번 허리 펴는 게 효율적인지 10번 삽질하고 좀 길게 펴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것까지도 분석을 해서 인간을 거의 기계화로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집에서 뭐 뭐도 심어 먹고 뭐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회사 가서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인 회사 가게 됐습니다. 회사 가서 뭘 하냐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임금을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가서 일하는 거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게 노동이 소외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고 거기에서부터 불이익을 받으니까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해갖고 20세기 전체의 패러다임이 노동조합, 노동운동 이런 대량 생산 체제 이런 걸로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게 됐고 학교에서도 제가 영국의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 나온 사람들하고 연구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요즘 대학은 대학이 아니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원래 대학은 교수님한테 튜터식으로 이렇게 개인 지도를 받는 게 대학인데 요즘은 대량으로 강의한 형태로 이렇게 해갖고 엑기스 지식만 가르쳐 주는데 그건 대학이 아니다.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게 대학인데 이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근데 그 이유가 저게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교육 시장 대치동 학원 가서 열심히 배우는 거, 시험 잘 보는 거, 시험의 기계가 된 거 가장 효율적이죠. 근데 21세기에 맞는 거냐? 전혀 안 맞습니다. 21세기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복잡성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도 들어가면 좀 더 프로젝트 형식으로 일을 하지 개인한테 잡 디스크립션 갖고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회사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전부 다 머리 써갖고 같이 문제를 푸는 거지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 열심히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아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카네기 같은 철강왕이 자동차 그 부품을 이제 철강 강판을 제공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고 포드 같은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쏠림 현상이 됐죠. 산업이 새로 등장하게 되면 돈의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화가 생기죠. 기존에 일을 했던 단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리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 산업 구조가 바뀌는. 지금도 보면은 왜 빌 게이츠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될까? 또는 김범수 카카오 회장이 하루아침에 10년 만에 이재용 삼성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디지털 갖고 산업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쏠림 현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카카오나 네이버의 사람들이 삼성이나 뭐 SK나 LG보다도 너무나 많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몇십억씩도 받고 프로그래머가 몇 억씩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전통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 잡을 잃어버리게 됐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잘 아시는 1911년에 과학적 관리법이 나왔는데 1929년에 대공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이 실업자가 막 생기니까
스무트 홀리라는 이 의원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게 왜 그런가? 이 실업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고 우리가 또 그런데 이제 유럽의 농산물이라든가 미국의 농산물을 유럽에서 잘 안 살려고 하면서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내부의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관세를 올리기 시작해서 저때 1910년부터 생산성이 막 늘어나면서부터 이것을 서로 간에 관세 전쟁을 하면서 관세를 60%까지 올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똑같이 100년 뒤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까지 매기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서로 문을 닫으면서 경제 자체가 침체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스무트 홀리 액트 때문에 1920년대에 만들어진 액트 때문에 대공황이 촉진이 된 거죠. 지금도 좀 안타까운 거가 전 세계 경제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관세 없이 흘러가다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지금 관세 전쟁.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다 디커플링 쪼개지고 있다. 서로 자기네 걸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은 리튬이나 희소 자원 가지고 그걸 보호하려고 하고 저쪽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나 이런 걸 가져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실업이 되고 막 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같이 이제 케인지안, 정부가 돈을 써서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재정 정책이 바뀌게 됐고 정부가 돈을 꾸어서라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후보 대통령, 후보 댐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일로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현상은 1930년대부터 오케이 이제 포드나 이런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니네들이 그럼 사회에 공헌을 해야 돼. 그래서 당시에 100만 불보다 그 이상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저 빨간 거 제일 높게 오는데 94%까지 세금을 물렸습니다.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94%까지 세금을 물리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레이건 때 30% 떨어지고 케네디 때까지도 10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은 70%까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이제 저런 통계가 여러분 잘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저 사람들이 바본가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도 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야 내 세금을 다 걷어가갖고 지금 우리나라 세금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50% 정도 8천만 원 이상 벌면은 건강보험까지 포함하면 50%를 세금으로 이제 뺏기게 되는데 뺏긴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잖아요. 여기저기다 나눠주는 거 우리 뜻하고 상관없이 막 쓰잖아요. 이 당시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진 게 뭐냐면 필랜트로픽 오간지에이션이라고 재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포드 재단, 카네기 재단 같은 식으로 거기다 내면은 세금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대학의 기부도 그때 막 생기기 시작한 거고 차라리 대학에다 내서 내가 여기다가 키워주지. 그럼 세금 조금 감면을 받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달리 저때의 저 세금 제도 때문에 미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필랜트로피 오가니제이션, 자선단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상속세가 50% 정도 되고 뭐 그 이상 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양도세까지 합치면은 뭐 4분의 1밖에 안 남는다 해서 경영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식한테 못 준다라고 하면은 창업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요즘 뭐 싱가포르로도 가기도 하고 세금 없는 나라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어디 기부하고 가겠다 차라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독립 영웅들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걸 고민을 해야 돼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한 5년 전에 케네디 스쿨의 그램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이제 책을 쓴 게 예정된 전쟁입니다. 이게 뭘 분석을 했냐면 지난 500년 동안에 전통적으로 힘이 강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거는 항상 세상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납니다.
강대국과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지난 500년 동안에 16번이 인류 역사상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사이에는 전쟁이 안 일어났죠. 영국이 강대국이었는데 미국이 올라섰는데 안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런 4번을 빼놓고 12번은 다 큰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서로 문화가 다른 미국하고 중국이 강대국이 새로운 중국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예정된 전쟁에는 저 책을 잘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중국하고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중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서로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는 태제대학교의 그 출범 자체도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하고 1% 엘리트를 키워서 2050년 정도에 인류를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서로를 이해하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래형 대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겠는데 예를 든다면 경제 주체도 변화하게 됩니다. 되게 세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세금이라는 것이 뭐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을 보더라도 호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라를 통일을 한다든가 왕이 되게 되면 거기에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영지를 나눠줍니다.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은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기서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00년, 300년 정도 되면 자기 자식들의 부를 키우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해서 대부분의 역사가 한 200년, 중국 역사도 200년, 300년이 되면은 대개 중앙집권 정부들이 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유학으로 탄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500년 조선 역사를 간 특이한 나라, 전 세계에서 거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중국 역사도 200~300년이면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귀족들한테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귀족들은 대부분 아이덴티티가 성을 가지고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성 없는 사람, 뭐 갓난이 뭐 이런 이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소장인들도 경제 능력이 생기게 되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세금을 좀 걷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금 걷을 수 있는 우리처럼 주민등록처럼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하다가 귀족들의 성에 100개를 골라가지고 그 성을 일반인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100개의 성에서 백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백성 얘기할 때 그러니까 100개 성을 나눠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얻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조직이 되면서 기업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개인한테 그 기업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이 기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법적인 조직을 사람처럼 법으로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법인이 나오게 된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법인 본사는 어디에 있냐면 미국에 있으니까 거기다 세금을 주로 내잖아요. 거기에 에이전트가 있어도 조금만 내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가 됐냐면 디지털세를 지금 매기기 시작해서 10%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의 10%는 유럽에다 내라. 세금도 디지털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일과 직업도 아까 이게 구별이 됐다는데 이 둘이 이제 머지가 되는 서로 같이 가는 쪽으로 사실 회사 가서 일하고 공장 가서 일하게 된 게 한 150년밖에 인류 역사상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다시 개인한테 돌아와야 된다.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하우징거가 얘기한 호모 루덴스 얘기가 좀 저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호모 파베르 공작하고 일하는 인간에서부터 이제는 노는 인간. 지금 우리나라는 한 10년 안으로 주 4일 근무로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40년대 미국도 주 70시간 일했는데 저희는 주 40시간으로 바뀌었고요. 유럽은 주 30시간으로 바뀌었고 28시간 하는 데도 많고요. 지금 제가 관여하고 있는 SK 그 지주회사인 SK 잉크 거기는 금요일 날 한 달에 2번 놉니다.
저희 학교도 태제대학교도 올해부터는 금요일 하루 놀고 내년에 이틀 놀고 해서 주 4일 근무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제럼 리프킨이라는 미래학자는 뭐라고 하면 주 3일 근무로 곧 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삶하고 일치되는 일을 훨씬 더 원하게 되겠죠. 호모 루덴스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칼럼에도 비슷한 걸 썼는데 저희 좀 늦둥이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딸이 맨날 보는 게 사실은 TV에서 맨날 보는 게 너 그걸 왜 보니 그러는데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다. 러닝맨 그 술래잡기 하는 거거든요. 도망가고 숨고 연예인들이 얘네들은 맨날 놀고 있는데 야그 걔네들이 돈을 엄청 잘 벌잖아요. 유재석 같은 친구들이 야 놀면서 돈 버는 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거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잘 놀고 보여줘야 되는 게 힘이 들지만 뭐 BTS 노래하는 친구가 됐고 누구나 다 이제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축구 좋아하면 그거 놀다가 돈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일을 해야만 돈을 번다라는 그 개념 자체도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건 좀 우리는 저출생 때문에 얘기하는데 동경대 경제학 명예교수가 쓰신 건데 일본 경제와 인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어 책으로 봤는데 번역이 마침 됐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우리 이제 그거 갖고 젊은 사람도 굉장히 겁을 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뭐냐면 야 니네가 다 먹여 살려야 돼. 이제 근데 숫자도 줄어드는데 이거 어떻게 다 노인들도 먹여 살려. 그래서 뭐 이준석 같은 사람 대표적이지만 노인들하고 갈등을 계속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저기 요시카와 교수가 한 얘기